2차 종합특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드디어 이분을 건드렸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분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네. 이 내용 우리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고 이 사람 있습니까? 진짜 찜찜했거든요. 예, 진짜. 이게 사실 지난번 1차 특검 할 때 모든 특검이 한 번씩은 들여다보고 싶었던 사람일 거예요. 맞아요. 다들 이 사람이 뭔가 낀 거는 같은데 낀 거 같대. 그래 낀 거 같아. 근데 뭐가 안 나왔거든요. 이게 뭔가 찝찝해. 실제로 이게 지금 1차 보니까, 특검 때도 그 소환해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냥 발뺌해서 그냥 거기서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네. 그 그러니까 대사들이랑 전화로 소통했다고 하는데 그 외국 대사들이 갑자기 와갖고 너네 그 안보실 차장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진술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 확보가 어려웠는데 근데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압수수색 영장을 획득할 정도의 그 혐의점이 발견됐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법원이 이걸 발부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보면 대사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가 와갖고 진술해줬을 것 같지는 않고 네. 힌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장에 그 보도에 따르면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 아 직권남용이 들어갔다. 내란 관련해서요? 네, 내란뿐만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준사와 직권남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직권남용의 내용이 네.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한 혐의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증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직원들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냥 말로 나는 그런 거 하용 적이 없다. 먼저 전화를 받아갖고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피해가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김태효라는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엄 당시에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우리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 계엄이라는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라는 허위적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김태효가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김태우가 명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김태우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일종의 위헌적인 상황을 이게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상황이라고 둔갑시킨 외국에서 거죠. 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 게 아닌데 이번에 특검이 건드려서 그렇지 원래 골드버거 대사 주한미 대사 있잖아요. 골드버거 주한미 대사가 김태호 당시 1차장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동영 장관인가가 문제를 예. 했던 거 아니에요? 정동영 네. 장관이 작년 1월이었었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접견하는 자리에 거기에 골드버거 대사가 같이 배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정동영 장관이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골드버거 대사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내가 막 온 그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있는 뭐 안보실 국정원 뭐 다 전화 돌렸더니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입하게 해야 자기한테. 되니까. 네. 아무도 전화 안 받더라. 안 받는데 나중에 김태호하고 통화가 됐는데 김태호가 아까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골드버거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의 경악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 네. 근데 당시 김태호나 대통령실에서는 완전 부인했죠. 네. 예. 그러니까 통화한 시점이 계엄 해제 직후인 4일날 통화했다고 골드버거 대사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얘기로는 계엄 직후에 통화가 됐다. 근데 통화가 됐을 때 그때 김태호 차장이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다. 내가 알면은 뭐 얘기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다. 요 정도만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골드버거 대사가 없던 사실을 정동영 장관 자기네 국무장관 있는 자리에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골드버거 대사가 당시에 인터뷰도 많이 했어. 맞아요. 한바닥씩 인터뷰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간에 껴있던 사람이 바로 김태호 전 차장이라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지금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디지털 증거인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맞아요. 지난다고 해서 다 네. 없어지지 않고 물론 물리적 파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그게 나오겠어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아까 했던 게 나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동이 나- 눌러놓고 그 나중에 상황 파악 되는 거죠. 예, 그게 네. 자동으로 켜놨는데 갑자기 집 컴퓨터에서 나옵니다. 신기하다. 예, 이런 것들이 노트가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다 연동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핸드폰 버리고 파쇄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게 나오고 이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 디지털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압색을 하면서 이제 관계도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또 이제 진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서 저는 네, 그래도 좀 늦었지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규현 기자님이 아까 윤석열 명령을 받아가지고 김태효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네. 윤석열에게 통보하고 김태효가 오히려 윤석열이 여기까지 신경 쓸 그런 머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꾸로 여기는- 수사해봐야 된다 지금. 예, 외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주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이 약간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게 의심. 우리가 그게 의심을 그런 부분을 의심했고 근데 김태호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술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보실 들어가기 전에도 원래 술 친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하고 가치 동맹이라든가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뭐 강제 동원 문제나 이런 것들 제일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일본하면 네. 김태효죠. 거의 친일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리고 아마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안보실 외교 라인 이거 다 김태호 라인으로 다 인사를 낸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근데 국가안보실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국정원 정보도 다 모이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신원식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군사령관들 모아놓고 내가 계엄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그렇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야. 그럼 안보실에 1차장 제일 실세가 앉아있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지도 몰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안 했겠어? 설마? 그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나왔던 것처럼 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들었으면은 계엄을 선포했어. 아 이거 안 돼. 이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거야. 그러면 안보실이 나서서 그걸 막는 작업들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우리 그 주한 외교 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시켜서 계엄은 이거 합법적인 거고 야당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막았기 때문에 한 거야. 윤석열 이거 앵무새 설명하라고 아닙니까 해? 이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안 말하면 했다는 거야. 주요 임무 종사죠. 종사자. 왜냐면 한국사랑 똑같은 거예요. 네,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게 해외 그 공간과의 소통이 갖고 해외 여론을 관리하고 문제를 안 만들게 하는 건데 그 임무를 종사했다면 그게 우리는 주요 임무 종사자인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뭐 한덕수와 같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알죠. 그거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았는데 슬슬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안 같습니다. 봐도 특검이 이제 그 수사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혐의 구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지금 방금 전에 유태권 부인님이 김지미 특검보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저만 이상해 보이나요? 하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일단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레거시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경향신문이라는 레거시 신문에 이제 원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지미 특검보가 그 수사 도중에 수사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정성을 의심을 살 수 있게 외관상으로 나가서 한 얘기들이 정말 진실 규명을 하고 수사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천명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이 수사를 뭔가 좀 형해화시키고 나쁘게 몰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소수지만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요인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좀 출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수기해서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수사는 공정한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네. 왜냐면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 실제로는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것 자체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이 있고 특검법에 브리핑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그게 꼭 겸공이어서 그게 꼭 어디여서가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거는 매체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네. 경향에 나와도 문제인 예, 예, 거고. 경영도 나와도 진짜. 문제예요. 예. 또 그건 뭐 너무 도움은 됐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어느 매체든 특검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그것도 수사가 끝난다고 후일담을 푸는 것도 아니라 수사 그러게요. 중간에 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검부 개인을 비판하기에는 이분이
그분이 그 검찰을 정조준하는 그분이에요. 지금까지 맞아요, 맞아요. 예. 다른 공보 어떻게- 역할도 그렇죠. 하지만 예. 네. 다른 법조인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저하거나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정말 대검 중앙지검으로 그냥 가갖고 압수수색 하는데 선봉장에 섰던 특검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는 논란을 이제 좀 자숙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좀 네. 응원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긴 저도- 합니다. 네. 네. 앞으로는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런 공영방송에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도 저도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민중기 맞아요. 특검이 나왔는데 민중기가 나와가지고 민중기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 수사 중에.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의 경우였다면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뭐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해요. 이분이 부적절해요. 사실 공보 역할을 하는 특검보가 맞고 실제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뉴스공장에 나가서 한 내용들이 특별하게 그 피의자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 건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행 법적으로는 위법적인 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외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공정성을 초월한 행태로 누군가에게는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더군다나 수사 초입이고 너무나 중요한 자녀 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설복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정도가 든다는 재발은 얘기인 거죠. 절대로 네.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채널이든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네. 수사를 열심히 해주시면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시면 나중에 정말 많은 곳에서 부를 겁니다. 그때 나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힘이 특검법 만들 때 제일 먼저 시비 걸었던 게 이 브리핑 조항이었어요. 맞아. 네, 이거 맞아요. 빼라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특검법에 과거 전례를 다 들어있긴 다 하죠. 들어있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네. 그렇게 반론을 펼쳤지만 음. 그걸 왜 그렇게 시비 삼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외부로 나오고 국민들이 알까봐. 실시간으로. 네. 그리고 그리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자기네들의 어떤 당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까봐. 그 때문에 그거 그렇게 집착하면서 브리핑 조항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브리핑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럼 또 다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고 하면 특검 본데 사실은 특검이 했으면 더 물론 논란이 됐겠지만 그 공보 담당하는 거면 최소한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선에서 절제해서 그걸 발표를 해야지 있다고 가지고 다 그냥 까놓으면 그럼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길 바라면서 네. 이 문제는 요 정도로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 동아 네. 특검을 정말 많이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응원해줘야 인력적으로, 돼, 지금. 네. 인력적으로도 아직도 충원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악종고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해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